샬롬 삼국지 10권 5번째. 그리고 스스로는 관훈과 요화를 선봉으로 삼아 나머지 대군을 이끌고 그들 뒤를 따랐다. 한편 조지인과 사마이는 군사를 물리면서도 촉병의 움직임에 궁금했다. 한갈래 군사를 진창 옛길로 보내 거기 있는 촉병의 움직임을 살피게 했다. 촉병은 별로 뒤쫓아올 뜻이 없는 듯합니다. 살피러 간 군사들이 돌아와 그렇게 알렸다. 이에 조진과 사마이는 마음 놓고 군사를 물렸다. 한 열흘쯤 갔을 때 복병으로 남아 뒤를 지키던 군사들도 모두 돌아와 말했다. 촉병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진이 말했다. 잇따라 내린 가을비로 골짜기에 매단 나무 다리들이 모두 끊어져 버렸으니 촉병들이 무슨 수로 우리가 물러난 걸 알겠느냐. 그러나 사마의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았다. 조진의 말을 뭉개듯 깐깐하게 말했다. 촉병은 머지않아 우리를 따라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오? 조진이 알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다. 사마이가 깨우쳐 주듯 말했다. 잇따라 날씨가 맑은데도 촉병이 뒤쫓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병을 남긴 걸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사가 멀리 가도록 놔두었다가 우리가 모두 가고 나면 저들은 기산을 뺏고 나오겠지요. 그러나 조지는 믿을 수가 없었다. 말없이 고개만 깨웃거리자 사마이가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자다는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기로 공명은 반드시 기곡과 야곡 두 골짜기로 나올 것입니다. 열흘을 기한으로 우리 둘이 한 골짜기씩 맡아서 지키되 만약 공명이 오지 아니하면 저는 얼굴에 붉은 분을 바르고 여자 옷을 걸친 뒤 자단의 영체로 찾아가 죄를 빌겠습니다. 사마이가 너무 자신의 차 말하자 조진도 불쑥 고집이 솟아 그 내기를 받아들였다. 만약 조건이 온다면 나는 전자께서 내려주신 옥띠 한 벌과 말 한 피를 중달에게 드리겠소. 그러고는 곧 군사를 나누어 한 골짜기씩 맡았다. 조지는 기산 서쪽의 야곡 입구를 지키고 사마이는 기산 동쪽의 기곡 입구에 진체를 세웠다. 각기 진체가 서자 사마이는 먼저 군사 한 갈래를 골짜기에 매복시키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길가 영지에서 쉬게 했다. 그 다음 옷을 갈아입고 잡군 속에 섞여 각 영체를 돌며 군사들이 하는 양을 살폈다.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 어떤 영체에 이르렀을 때였다. 한 편장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원망의 소리를 내질렀다. 큰 비에 젖어 몇 날 며칠 고생했건만 어찌 돌아갈 생각은 않고 이런 곳에 다시 머무는가. 되먹자는 내기들을 하느라 관군의 괴로움은 돌아볼 줄 모르는구나. 그 말을 들은 사마이는 가만히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 장수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그 편장을 끌어오게 했다. 조정에서 즈문날을 들여 군사를 기르는 것은 한때의 쓸모를 위해서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 함부로 그런 원망의 소리를 내질러 군사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느냐. 사마이가 끌려온 편장을 보고 꾸짖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잘못을 빌지 않고 발뺌을 하려 들었다. 성난 사마이는 다시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을 불러들여 무릎 맞춤을 시켰다. 그제야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안 그가 잘못을 빌었다. 사마이가 그를 보고 차갑게 말했다. 나는 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다. 다행히 촉병을 이기면 그 공을 모두 너희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함부로 원망의 소리를 내어 스스로 죄를 얻었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고는 좌우의 무사들을 보고 소리쳤다. 어서 저자를 끌어내 목 베어라. 그 편장이 애걸하며 목숨을 빌었으나 소용없었다. 얼마 후 그의 목이 사마이에게 받쳐졌다. 그걸 본 장수들은 모두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사마이가 그런 장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모두 마음을 다해 촉병을 막으라. 우리 중군에서 포향이 울리거든 한꺼번에 모두 뛰쳐나가도록 하라. 겁을 먹은 장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려 그 명을 받아들이고 물러났다. 그럴 즈음
위원, 장의, 진식, 두경, 네 장수가 이끄는 족병 2만은 기곡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문득 참모, 등지가 왔다는 정갈이 들어왔다. 네 장수는 그를 불러 물었다. 참모는 무슨 일로 오셨소? 승상께서 군령을 내리셨소. 기곡으로 나갈 때는 위병의 매복에 충분히 대비할 것이며 가볍게 밀고 나가지 말라 하셨소. 등지가 그렇게 자신이 달려온 까닭을 밝혔다. 진식이 빈정대듯 말했다. 승상께서는 군사를 부리는데 어찌 그리 걱정이 많으시오? 내가 보기로 위병은 이번에 이 땅 군비 때문에 옷과 갑주를 모두 헐어빠져 돌아가기가 바쁜 것이오. 어찌 매복을 남길 틈이 있겠소? 이제 우리 군사는 속도를 배로하여 나아가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오히려 나가지 말라 하시는 거요? 그런 진식을 등지가 조용히 달렀다. 이제껏 승상의 헤아림은 들어맞지 않음이 없었고 그 꾀는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었소. 그런데 그대가 감히 영을 어기려는 것이오. 그러자 진식이 비웃었다. 승상이 정말로 그렇게 지모가 많다면 가정의 싸움은 어찌하여 졌소? 위원 또한 공명이 그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걸 떠올리며 비웃음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때 만약 승상이 내 말을 받아들여 자오곡으로 나갔더라면 장하는 말할 것도 없고 낙양까지 뺏을 수 있었을 것이오. 그런데도 아직까지 기산으로 나가는 것만 고집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오. 또 기껏 군사를 주어 나가라 해놓고 이제 다시 나가지 말라니 그 군령은 어찌 이리 박지가 못하오. 거기 힘을 얻은 진식이 더욱 간극에 나왔다. 내가 군사 5천을 이끌고 재빨리 기곡을 빠져나가 먼저 기산으로 가겠소. 가서 승상이 부끄러워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겠소. 등지가 2번, 3번 말렸으나 소용없었다. 진식은 기어이 5천 군사를 이끌고 기곡으로 달려가 버렸다. 다른 새 장수는 은근히 진식이 편이 되어 보고만 있자 등지는 하는 수 없이 그 소식을 공명에게 급히 알렸다. 한편 공명의 영을 어기고 달려나간 진식은 보란듯 군사를 몰아 기곡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러나 몇 리 가기도 전에 갑자기 한 소리 포양이 울리며 사방에서 복병이 뛰어나왔다. 그때서야 놀란 진식은 얼른 물러나려 했으나 벌써 때는 늦어 있었다. 위병은 골짜기 입구를 메우고 철통같이 진식과 그 5천 군사를 에워싸 버렸다. 진식은 이리 치고 저리 찌르며 힘을 다해 싸웠으나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함성이 크게 일며 한때의 군마가 쏟아져 들어왔다. 바로 위원이 이끄는 족병들이었다. 위원은 가까스로 진식을 구해 골짜기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진식이 이끌고 간 5천 인마는 겨우 다치고 찢긴 4,5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그들에게 위병들이 사나운 기세로 쫓아왔다. 그러다가 장의와 두경까지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야 위병은 비로소 물러갔다. 위영과 진식은 그제야 공명이 미리 내다본 게 귀신 같음을 깨닫고 후회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군사는 잃고 사기는 꺾인 뒤였다. 한편 공명에게 돌아간 등지는 위영과 진식의 버릇없는 짓거리를 낱낱이 일러 바쳤다. 공명이 씁쓸히 웃으며 말했다. 위원에게는 원래 반역의 상이 있고 평소에도 불평이 많은 줄 내가 알고 있다. 그 용명이 아까워 쓰고 있기는 하나 오랜 뒤에는 반드시 나라에 걱정과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런데 미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성마가 달려와 급한 소식을 알렸다. 진식이 4천여 군사를 꺾이고 겨우 4,500 다친 군사만 건져 골짜기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명은 다시 등지를 기곡으로 보내 진식을 위로하게 했다. 겁을 먹은 그가 무슨 별난을 꾸밀까 걱정되어서였다. 그 다음 공명은 마대와 왕평을 불러 분부했다. 야곡에도 만약 지키는 위병이 있다면 그대들 둘은 산마루를 넘어라. 밤에는 나가고 낮에는 숨어 기산 왼쪽에 이르거든 부르질러 신호하라. 그리고 다시 마충과 장익을 불러 명했다. 그대들 둘은 산기슭 샛길로 나아가되
역시 밤에는 걷고 낮에는 숨어 되도록이면 빨리 기산 오련편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거기서 불로 신호하여 왕평 마대의 군사들과 합친 뒤에 한꺼번에 조진의 영체를 들이친다. 내가 골짜기를 따라 나가 모두 세 방향으로 들이치며 위병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왕평 마대 장이 마충 내 장수는 각기 군사를 이끌고 공명이 시킨 대로 떠나갔다. 그들이 떠나간 뒤 공명은 또 관흥과 요화를 불러 무언가를 기말로 일렀다. 밀계를 받은 관흥과 요화도 군사들이 이끌고 어디론가 떠나갔다. 공명은 그들 모두가 떠난 뒤에야 가려 뽑은 군사를 휘몰아 전날보다 속도를 배로 하여 앞으로 나갔다. 그러다가 도중에 다시 무슨 생각이 났는지 오이와 오반을 불러 밀개를 주고 한 갈래 군사들과 함께 먼저 보냈다. 야곡을 맡아 지키던 것은 조진이었다. 사마이와는 달리 족병이 오리라는 걸 믿지 못한 조진은 방비를 게을리하여 군사들을 모두 쉬게 하고 있었다. 열흘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사마이를 무한 주려고 벼르고 있는데 그 일의 말에 일이 벌어졌다. 먼저 망복이 군사 하나가 달려와 알렸다. 골짜기를 따라 많지 않은 족병들이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조진은 부장 질량에게 군사 5천을 주며 나아가 살펴보게 함과 아울러 족병이 자기 편 근서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일렀다. 질량이 군사를 이끌고 골짜기 어귀에 이르니 족병이 얼른 달아나는 게 보였다. 공명심에 들뜬 질량은 앞뒤 헤아리지도 않고 그런 족병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한 5, 60리나 뒤쫓았을까. 갑자기 앞서 달아나던 족병이 보이지 않았다. 더러 의심이 난 질량은 뒤쫓기를 멈추고 거기서 잠시 쉬기로 마음먹었다. 모두 말에서 내려 잠시 쉬도록 하라. 질량은 그런 영을 내리고 자신도 말에서 내려 고단한 몸을 풀었다. 그런데 갑자기 살피러 갔던 군사가 되돌아와 알렸다. 앞에 족병이 매복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얼른 말에 오른 질량이 앞쪽을 살펴보니 정말로 산속에서 자욱이 티끌을 일고 있었다. 질량은 얼른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적을 막을 제비를 하게 했다. 얼마 안 돼 사방에서 함성이 크게 일며 앞에서는 오이와 오반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오고 뒤에서는 관흥과 요화가 또한 군사들과 함께 덮쳐왔다. 좌우는 모두 험한 산이라 질량과 그가 이끄는 위병들은 달아낼래야 달아날 길조차 없었다. 거기다가 산 꼭대기에는 족병들이 목소리를 모아 외쳤다. 항복하라. 말에서 내려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살려준다. 그러자 위병의 절반은 싸움도 해보지 않고 말에서 내려 항복하고 말았다. 질량은 죽기로 싸웠으나 혼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오래전에 요아의 한 칼을 맞고 말 등에서 굴러 떨어졌다. 공명은 항복한 위병들을 모두 후군에게 넘겨 가둬두게 하고 그들에게서 벗긴 갑옷과 투구를 5천의 족병에게 입히고 씌웠다. 금세 5천의 가짜 위병이 만들어졌다. 공명은 그들을 역시 위에 복색을 한 오반, 오이, 관흥, 요화에게 주고 곧바로 조진의 영체를 치게 했다. 그들이 조진의 영체에 이르기에 앞서 역시 가짜 위병 하나가 달려가 조진에게 알렸다. 족병은 얼마 되지 않아 모두를 쫓아버렸습니다. 이제 모두들 본체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기 편 장돌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 길이 없는 조진은 그런 거짓 전갈에 몹시 기뻤다. 사마이에게 무한줄 말을 다시 고르고 있는데 문득 군사 하나가 들어와 알렸다. 사마 도둑께서 신복 한 사람을 뽑아 보내셨습니다. 대도둑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조진은 곧 사마이가 보낸 사람을 불러들여 물었다. 이번에 족병은 매복의 계책을 써서 우리 위병 4천여 명을 죽였습니다. 사마 도둑께서 장국께 간곡히 말씀 올리라 한 것은 지난번에 내기 따위는 잊으시고 마음서서 적을 방비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는 단 한 명의 족병도 없다. 조지는 무슨 소리냐는 듯 그렇게 대꾸하고 내쫓듯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람이 와서 알렸다. 진량이 촛병을 쫓아버리고 군사들과 더불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조지는 진량이 기특해 장막 안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다. 스스로 장막을 나가 진량을 맞아들이려 했다. 그런데 미처 진량에게 이르기도 전에 이상한 정갈이 들어왔다. 우리 영체 뒤 두 곳에서 불길이 오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조지는 얼른 영체 뒤로 달려가 불길이 오르는 쪽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게 누가 무엇 때문에 지른 불길인지 알기도 전에 영체 앞쪽에서 먼저 큰일이 벌어졌다. 관흥, 요화, 오이, 오반이 유병 차림을 한 촉군을 휘몰아 영체를 지쳐들고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오래전에 영체 뒤쪽에서도 마대 왕평이 이끄는 족병과 마충 장익이 이끈 족병이 양길로 물미듯 쏟아져 나왔다. 너무도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위병들은 어떻게 손발을 놀려볼 틈도 없었다. 그저 뿔뿔이 흩어져 목숨을 건지기에 바빴다. 장수들은 조진을 보호하며 동쪽을 바라고 달아났다. 그 뒤를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촉병이 급하게 쫓았다. 조진이 한창 정신없이 달아나는데 갑자기 함성이 크게 일며 한때의 군마가 다시 앞에서 쏟아져 나왔다. 조진은 간이 오그라붙고 염통이 어는 듯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것은 사마이가 이끄는 군사였다. 사마이가 한바탕 힘을 다해 싸우자 촛병들도 비로소 기세가 꺾여 물러갔다. 조지는 그 덕분에 겨우 쫓김을 면했으나 사마이를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사마이가 그런 조진에게 서두르는 투로 말했다. 제갈량이 이미 기산에 유리한 지세를 차지했으니 우리는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빈으로 물러나 영체를 세우고 따로 좋은 계책을 꾸며보는 게 옳습니다. 싸움에 져서 쫓기다가 가까스로 구함을 받은 주제에 조진에게 딴 뜻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무래도 신기하다는 듯 사마에게 불쑥 물었다. 그런데 중달은 어떻게 내가 이토록 대패할 줄 알았소? 내가 보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자당께서 촉병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공명이 몰래 자단의 영체를 급습하려 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와 접응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 장군께서 정말로 그의 계책에 떨어졌기는 해도 결코 전에 내기한 일은 입 밖에 내셔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서로 마음을 합쳐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생각만 하십시오. 그러나 조지는 부끄럽고도 죄스러웠다. 말은 안 하도 마음속에서 괴로워하다 보니 그게 병이 되고 그래서 한번 자리에 눕자 영 일어날 줄 몰랐다. 위수가에까지 군사를 물린 사마이는 그곳에다 영체를 얽고 자리를 잡았다. 그런 중에도 조진의 병세는 점점 나빠져 갔다. 그러나 사마이는 군사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질까봐 조진에게 돌아가자는 소리를 할 수도 없었다. 한편 공명은 기세 좋게 대군을 휘몰아 기산으로 나왔다. 진체를 세운 뒤 군사들의 수고로움을 위로하고 났을 무렵 위영과 투경, 진식, 장의 네 장수가 공명의 장막으로 들어와 죄를 빌었다. 누구의 잘못으로 군사를 잃게 되었는가? 공명이 그들에게 차갑게 물었다. 진식이 영을 어기고 몰래 골짜기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같이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위원이 제 잘못은 빼고 모든 책임을 진식에게 미루었다. 진식이 그런 위원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이 일은 위원이 내게 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내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공명이 목소리를 높여 진식을 꾸짖었다. 어쨌든 그는 너를 구해 주었는데 너는 오히려 걸고 넘어지느냐. 이미 장령을 어겨놓고 교묘한 말로 피하려 들지 말라. 그러고는 무사들을 호령해 진식을 끌어내다 목베게 했다. 잠시 후 무사들이 잘려진 진식의 목을 공명의 장하에 바쳤다. 공명은 그 목을 진문에 높이 달아 다시 한번 굴령의 엄함을 보였다. 그런데 다른 기록에는 진식이 받은 형이 요참 즉 허리를 잘라 죽이는 형이었다고 한다. 그거야 어쨌든 이 진식이란 사람의 죽음을 눈여겨보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미 말한 대로 그가 뒷날 정사 삼국지를 쓰게 된 진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군령을 어긴 점으로서는 위헌도 죄없다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공명이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워낙 인재가 모자라는 촉이라 위헌 같은 용장을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이미 공명이 위헌을 죽일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을 것임에는 분명하다. 진식을 목뺀 공명이 다시 군사를 내 의논을 하고 있을 때 세작이 와서 알렸다. 조진이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영찬에서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공명은 문득 기쁜 낯빛을 지었다. 만약 조진의 병이 가볍다면 위병은 틀림없이 곧 장안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위병이 물러나지 않은 걸 보니 그의 병이 무거운 모양이다. 그 때문에 그는 군중에 남겨 여럿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있음에 들림이 없다. 이제 나는 글 한 통을 써서 항복한 진량의 군사들에게 주고 조진에게 보내야 한다. 조진이 그 글을 읽으면서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그 말과 함께 항복한 위병들을 데려오게 해서 물었다. 너희들은 모두 위의 군사들이고 부모와 처자도 또한 모두 중원에 있다. 우리 촉에 오래 살 사람들이 못될 듯해 이제 놓아주어 돌려보내려 한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공명의 말을 들은 항병들은 고맘을 못 이겨 울며 절했다. 공명이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조자단과 나는 서로 약조한 게 있어 여기 글 한 통을 썼다. 너희들이 돌아갈 때 가지고 가서 자단에게 전하라. 반드시 큰 상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글 한 통을 내주니 항복한 위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 저희 진채로 돌아가기 바쁘게 조진에게 바쳤다. 조진은 아픈 중에도 몸을 일으켜 공명이 보낸 글을 받았다. 겉봉을 찢고 펼쳐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항승상 무향후 제갈량을 대삼아 조자단에게 글을 보내 이르노라. 무릇 장수된 자는 들고 남과 굳세고 부드러움과 물러가고 나감과 강하고 약함에 두루 능하고 산악같이 움직이지 않으며 음양같이 알기 어려우며 천지같이 끌 간데가 모르고 태창같이 가득 차 있으며 사해같이 넓고 삼강 해달 별같이 빛나야 한다. 미리 천문을 알아 가뭄과 구름을 헤아리고 미리 자리를 알아 힘들고 편안함을 가늠해야 하며 진세를 살펴 싸울 때를 가릴 줄 알아야 하고 적을 헤아려 그 잘하고 못하는 바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하되 슬프다. 너 배움 없는 후배여. 너는 위로 푸른 하늘을 거스르며 나라를 도적질한 역적을 도와 낙양에서 제호를 일컫게 하더니 다시 대자는 군사를 야곡으로 몰아넣고 진창에서는 큰비를 만났구나. 물과 무투로 아울러 고달프니 사람이 말과 어찌 미쳐 날뛰지 않으리. 보라. 버린 갑옷과 투구는 산 기슭에 가득하고 내던진 창칼은 들판을 뒤덮었다. 도둑이란 자는 염통이 부서지고 간이 쪼개진 듯 놀라고 장수들은 쥐새끼들처럼 황망히 쫓겨 달아났다. 무슨 낯으로 고향의 부로를 대하며 무슨 배심으로 고향집에 대청에 오르랴. 사관들은 붓을 잡아 적을 것이고 백성들은 입을 모아 떠들어댈 것이다. 중달은 싸움 소리만 들어도 떨고 자달은 바람만 만나도 두려움에 질린다고. 거기다가 우리 군사가 굳세고 말들은 튼튼하며 장수들은 모두 성난 범 같고 내딛는 용 같다. 진천 땅을 쓸어 평지로 바꾸고 위국을 쳐서 쓸쓸한 언덕을 만들리라. 그 글을 읽은 조지는 분노와 원한으로 가슴이 꽉 막히는 듯했다. 성을 이기지 못해 그날 밤 군중에서 죽고 말았다. 공명은 전에 왕랑을 말로 죽이더니 이번에는 조진을 굴로 죽여 버린 셈이었다. 그렇지만 정사의 기록은 좀 다르다. 조진이 죽은 것은 장마를 만나 장안으로 돌아온 뒤였고 위주도 몇 번 문병을 간 것으로 되어 있다. 글로 그를 죽였다는 것은 제갈량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 지어낸 얘기인 듯 싶다. 어쨌든 조진이 죽자 사마이는 그 시신을 수레에 실어 낙양으로 보내고 그곳에다 장사 지내게 했다.
위주는 조진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크게 노했다. 명을 바꾸어 사마이로 하여금 나아가 싸우라 재촉했다. 이에 사마이도 더는 싸움을 미룰 수 없어 제갈량에게 싸우자는 뜻을 적은 글을 보냈다. 조진은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사마이로부터 싸움 거는 글을 받은 공명은 여러 장수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음날 싸우자는 답을 주어 사자를 돌려보냈다. 이에 공명은 강유를 불러 무언가 밀개를 주고 다시 관흥을 불러 또 밀개를 주며 다음 날의 싸움에 대비케 했다. 이튿날 공명은 기산에 있는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위하로 나아갔다. 공명이 자리 잡은 곳은 한쪽은 산이요 한쪽은 강인데 그 가운데 개울과 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이었다. 대군이 어울려 싸우기 알맞은 지형이었다. 양군이 서로 마주보고 진세를 벌인 뒤 한동안 활싸움이 벌어졌다. 진체에 들어박힌 채 상대편 진체로 화살을 퍼붓는데 북소리가 크게 3번 울렸다. 위진의 문기가 열리며 사마이가 말을 타고 천천히 나왔다. 그 뒤에는 위의 장수들이 따르고 있었다. 사마이가 보니 촉진에서도 4바퀴 수레에 단정히 앉은 공명이 나오고 있었다. 깃털 부채를 가볍게 흔들며 앉아있는 게 싸움터에 나온 장수라기보다는 바람이나 새로 나온 도사 같았다. 먼저 사마이가 입을 열었다. 우리 주상은 요 임금이 순임금에게 자리를 물려주신 걸 본바다. 한나라 제위를 물려받은 지 벌써 2대를 지났다. 그런데도 너희 오와 촉 2나라를 그대로 두신 것은 너그럽고 인자하신 주상께서 백성을 다칠까 걱정하신 까닭이다. 너는 한낱 남양에서 밭 깔던 농투성이로서 하늘이 정한 운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쳐들어왔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일찍 돌아가면 달리 길이 있을 것이다. 각기 제 땅이나 지키며 솔박 같은 형세로 천하를 나누고 있음으로써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한다면 너희들도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으리라. 공명이 껄껄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나는 선제로부터 홀로 남은 금상을 보살펴 달라는 중한 명을 받은 사람이다. 어찌 온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다해 역적을 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조씨는 오래잖아 우리 한에 망하고 말 것이다. 너는 조상 대대로 한의 독을 먹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할 생각은 않고 도리어 역적을 도우면서 어찌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느냐. 그 말에 사마이는 슬며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 대꾸는 않고 싸움을 서둘렀다. 나는 너와 어느 쪽이 더 센지 겨루어 보려고 왔다. 만약 네가 이긴다면 맹세코 내 다시는 대장 노릇을 안 하리라. 그러나 네가 지면 어서 옛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그런 너를 해치지는 않겠다. 좋다. 그 기상이 장하다. 그렇다면 병사를 움직여 싸우려느냐 아니면 진법으로 싸워보려느냐. 공명이 그렇게 받아주자 사마이가 얼른 말했다. 먼저 진법으로 싸워보자. 그럼 네가 먼저 진을 펼쳐봐라. 네 재주가 어쩐지 한번 보겠다. 공명은 망설이지도 않고 사마이에게 선수를 넘겨주었다. 그 말을 들은 사마이는 얼른 중군 장막으로 가서 손에 누른 깃발을 잡고 좌우로 흔들었다. 군사들이 거기 따라 움직여 곧 한 가지 진세를 이루었다. 다시 말에 올라 뛰어나온 사마이가 공명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친 진을 알아보겠느냐? 공명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따위 진은 우리 군중의 끄트머리 이름 없는 장수라도 칠 줄 안다. 그건 호는 일기진이 아니냐. 공명이 한눈에 자신이 친 진을 알아보자 사마이는 은근히 놀랐다.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히 인정하며 말했다. 좋다. 이번에는 네가 진을 쳐서 내게 한번 보여다오. 그 말에 공명은 자기 편 진채로 돌아가 말없이 깃털 부채를 한번 흔들어 보았다. 역시 한 가지 진세가 이루어지자 공명이 다시 나와 사마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친 진을 알겠느냐? 보기에 그것은 팔괘진이다.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사마이가 그렇게 대꾸하자 공명이 다시 묻는다. 네가 쉽게 알아보았으니 깨트릴 줄도 알겠느냐? 어떠냐? 네 감히 내 진을 깨트려 보겠느냐?
너무도 자신 없이 여기는 것 같아 사마이가 불끈했다. 내가 이미 그지를 알아보았는데 깨트리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 사마이를 공명이 다시 충동질했다. 그럼 당장에 한번 깨트려 보아라. 그 말에 사마이는 더 참지를 못했다. 곧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대능 장호 악침 새 장수를 불렀다. 지금 공명이 친 진에는 휴, 생, 상, 두, 경, 사, 경, 개의 8개 문이 있다. 너희 셋은 동쪽의 생문으로 들어가 서남의 휴문으로 나온 뒤 다시 북쪽의 계문으로 밀고 들어가면 저지는 넉넉히 깨트릴 수 있다. 조심하고 세밀히 살펴 내가 시킨 대로 하도록 하라. 그렇게 일러주고 군사를 딸려 내보냈다. 대능은 가운데 서고 장우는 앞장을 악침은 뒤를 막기로 하고 각기 30길을 거느린 세 사람은 곧 위진을 벗어났다. 양군에서 응원하는 고함 소리가 전지를 흔드는 듯했다. 세 사람은 곧 기세 좋게 촉진으로 뛰어들었다. 사마이가 일러준 대로 동쪽 생문 쪽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내 휴문을 찾아 서남쪽으로 내달았으나 성벽이 연이어 둘러쳐져 있을 뿐 문이 보이지 않았다. 문이 없으니 빠져나갈 수가 없어 놀란 세 사람은 무턱대고 서남쪽을 뒤두들기고 나아가려 했다. 그러나 족병이 활을 쏘아대 그것도 뜻같지 못했다. 장호 대노 약침새 위장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족지는 점점 더 겹겹으로 두꺼워지고 집마다 문이 보였다. 모두가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혼란이었다. 그렇게 되니 세 사람은 서로를 돌아볼 틈이 없었다. 앞뒤 없이 흩어져 이리저리 어지럽게 치고 받아보았으나 어느덧 보이는 것은 무겁게 들이운 구름이요 둘러싸는 것은 짙은 안개뿐이었다. 그 구름과 안개 속에서 새 장수와 그를 따르는 90기의 위병은 밤길 가듯 헤맸다. 그러다가 함성이 일며 하나씩 촉군에게 사로잡히니 오래잖아 그들 장졸은 모두 촉군 중군에서 꽁꽁 묶인 채 만나게 되는 꼴이 나고 말았다. 공명은 장막 위에 높이 앉아 사로잡혀온 대능 장호 악침 새 장수와 90명의 위병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 너희들을 모두 사로잡았다 하나 별난 일이 될 거야 무어 있겠느냐. 이제 너희들을 놓아줄 것이니 돌아가서 사마이에게 일러라. 좀 더 병서를 읽어 전법을 공부한 뒤에 다시 와서 결판을 지어도 늦지 않다고. 그렇지만 너희들의 목숨을 붙여두는 값으로 창칼이나 갑옷, 싸움말은 모두 두고 가야 한다. 그러고는 그들의 갑옷을 모조리 벗긴 뒤 얼굴에는 먹을 칠한 채 걸어서 돌아가게 했다. 그들을 본 사마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다.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며 이를 갈고 소리쳤다. 이렇게 무참하게 얘기가 꺾였으니 무슨 낯으로 돌아가 중원의 대신들을 만나보겠는가. 말뿐만이 아니었다. 사마이는 정말로 앞뒤 살피지 않고 삼구를 휘몰아 촉진을 덮쳤다. 스스로 칼을 빼들고 100여 장수를 재촉해 싸움을 이끌 정도였다. 바야흐로 양군이 한바탕 볼만하게 어우러지려 할 무렵 문득 위군 등 뒤에서 북소리 나팔 소리가 나며 함성이 크게 울렸다. 한때의 군마가 뒤편 서남쪽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살펴보니 족장 관흥이 이끄는 군마였다. 사마이는 후군을 갈라 관흥을 막게 하고 자신은 남은 군사를 몰아 다시 앞으로 밀고 나갔다. 그러나 얼마 나가기도 전에 이번에는 앞쪽의 위병이 어지러워졌다. 강유가 땅을 쓸듯 대군을 이끌고 옆으로 덮쳐온 것이었다. 관흥과 강유와 앞쪽의 촛병이 세 갈래로 에워싸듯 들이치자 사마이는 깜짝 놀랐다. 그제야 자신이 너무 가볍게 움직였음을 깨닫고 급히 군사를 물렸다. 힘을 다해 남쪽을 뚫고 나왔으나 군사들은 10명 중에 67이 상해 있었다. 사마이는 위수 남쪽으로 내려가서야 겨우 진체를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한번 호되게 얻어맞은 뒤였다.
불에 댄 아이가 불을 두려워하듯 다시는 나와 싸울 생각을 않고 굳게 지키기만 했다. 공명은 싸움에 이긴 군사를 이끌고 기산에는 진체로 돌아왔다. 그때 마침 영안에 있는 이염이 보낸 도이 구한이 군량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술을 좋아하는 구한은 오는 도중 시간을 끌어 기한을 열흘이나 넘긴 뒤였다. 공명은 몹시 노해했다. 군량을 제때에 대는 것은 우리 군중에게 큰일 중에 큰일이다. 사흘만 기한을 어겨도 목을 베게 되었는데 열흘이나 늦었으니 더 말할 게 무엇 있겠는가. 그렇게 구한을 꾸짖고는 좌우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저놈을 끌어나 목 베어라. 장사 양의가 그런 공명을 말렸다. 구한은 이엄이 쓰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온 곡식과 돈은 모두 서천에서 보낸 것입니다. 만약 구한을 못 뺀다면 앞으로 누가 군량을 운반하려 들겠습니까? 성난 중에도 들어보니 옳은 말이라.